정치인들을 잊지 맙시다. 박근혜는 부패한 권력 집단들이 임시로 빌려다 꽂아놓은 아바타일 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라! 이게 우리 방송사에서 설치한 카메라예요. 카메라처럼 안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나오고. 원래 거기다 뭐 그냥 물건 하나 올리는 줄 알았더니 조심해야 되겠네. 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여기 좀 올려 봐봅시다. 저기 좀 가능하네. 아니, 일단 최대한 빨리 25분 정도 쳤네요. 죽 다 식었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찬죽인데 지금. 아, 여기다. 네네. 월요일 날도 실은 그 기차가 7시 40분 기차입니다. 예. 이건 지방일전선도 뭐 빼곡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최대한 주제고 중요한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젊긴 하지만 체력이 견뎌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밥도 맨 김밥하고 죽만 드셔가지고 심히 체력이 맛있긴 맛있네. 요즘 배고프셔서 맛있게 드시는 죽이 찬데 몰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저는 아바타일 뿐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이 아바타를 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로 만들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영화를 누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유무신당인가로 이름 바꾼 새누리당이고 바른 머시기당인가로 슬쩍 분가해서 간판 바꿔단 바른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국정의 혼란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저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권력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공화국 자유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맛있게 먹었어요. 멋있으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빠져가지고 하는 게. 우리 몇 씨예요? 감사. 저는 TV에서 많이 배웠어요. 아, 그랬어요? 나중에 성남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가능하면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예. 꼭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저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출발이라고? 25분입니다.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는 차이 있잖아. 예. 아예 입을까? 네, 준비하셔도 갈아입으실 때는 괜찮아? 괜찮습니다. 제가 편집을 다 해달라고. 여기 지금 남의 내복을 쓰면 되겠어. 검은 넥타이는 있네요. 예, 제가 챙겼습니다. 현장 가셔서 그쪽 도착해서 입으시는 게. 안녕하세요. 꼭 갈아입고 내리실 거예요.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아시면 여기 지금 와보죠. 안 떨려요? 저는 그래도 연습이 많이 돼서 좀 덜합니다. 소리 이제 알고. 저 4층에서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겠어요. 긴장했어. 안녕하세요. 공부도 준비해놨고. 자, 먹을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네. 제일 중요한 게, 하지 마라. 고개 이렇게 너무 많이 주시면 이런 거 너무 많이 주시고 삐뚤게 하지 마세요. 항상 저희가 얘기할 때 이쪽 눈썹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좀 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리면 이쪽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얼굴 근육을 한쪽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쪽 거기다 고개를 이렇게 구부리면 이쪽이 확 올라. 지금은 좀 맞춰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거꾸로 나오겠네. 그래도 여기가 올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마음도 좀 안정할게, 그럼. 좀 말을 천천히 하시고. 피곤해서 조금만 눈 감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냐 우리 남편. 아이고, 이 정도야 견딜만 하지요. 그래도 미래가 없이 깜깜할 때 힘든 거하고, 그래도 뭔가 미래가 있어서 힘든 거하고는 다르지. 실례합니다. 여기 청년 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홍순욱 기자입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잠깐 앉으셔서. 그럴까요? 제가 네네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어서 네. 여쭈려고 합니다. 네.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NS거든요. 네. SNS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고 네. 굉장히 SNS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제가 직접 하고. 진짜요? 누군가 대신 시켜서 하면 그냥 네. 소식은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하시는지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팔로워 수를 알고 있거든요. 다 세죠. 알고 계세요? 네. 현재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몇 명입니까? 페이스북 팔로우는 24만 명 넘어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하시는 게 맞으시군요. 확인해 봤군요. 네. 지금 얼마 된가요?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4만 명.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요즘 그렇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팔로워 수가 느는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SNS 상에 오른 민원사항을 직접 또 네. 챙기고 네. 해결을 즉각 하셨다고 해서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이었군요. 저는 오늘 만나 뵈면요. 그거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전에 진짜인지. 성남시 행정도 네. 민원은 처리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어서 그렇군요. 그것만 챙겨서 답해주고 또 네. 입찰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모시고 갈 텐데요. 네. 긴장되시나요? 아무래도 그래요? 언제나 방송은 긴장됩니다. 네. 긴장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오늘 아주 편안하게 저희가 스태프들이 해드릴 그럴까요? 겁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운동화를 아주 예쁜 걸 신으셨네요. 예. 누가 선물해 줬어요. 열심히 뛰라고. 아, 그래요? 네. 이 운동화 밑창이 다를 때까지 열심히 뛰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예. 자, 우리 예, 사모님도 같이 가서. 제 안심을 위한 네. 청년과 팔짱 한번 끼시죠. 예. 감사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인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도전한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별로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할 때마다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의 삶이 또 미래가 더 어둡다고 생각한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많으신가요? 네,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태어날 때 그 직후부터는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맞벌이를 하느라고 다 딴 데다가 맡겨서 키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초, 중, 고 시절에는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친구조차도 믿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또 대학을 갔습니다. 힘들어 대학을 갔는데 미래가 암담합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나마 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 다음 세대도 결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 수는 없습니다. 제 어릴 때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 나이 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장에 출근했던 소년 노동자였고 또 장애를 얻어서 장애인이 됐던 그런 험한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과 꿈을 실제로 실현해서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고 또 제 자신의 자의로 인권운동가의 길 그리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100만 도시 성남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선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고 저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에게 저처럼 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부모의 지위와 재산이 그대로 상속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지위, 재산이 그대로 상속되는 그야말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봉쇄된 그런 사회.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걱정이고 또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암담하게 이 나라를 쳐다보고 결국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라, 헬조선.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 가능성을 부여해야죠. 저는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 이 정치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본인에게도 그 길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작은 기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기회라고 하는 것이 총량이 매우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쳐도 그 기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쟁의 방법을 아무리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도 경쟁 그 자체를 줄여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와 자원을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많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역사대대로 보면 그 사회가 가진, 그 나라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됐을 때 그 나라는 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과 기회가 소위 권력자들에 의해서 강자들의 횡포가 허용되고 사실상 강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원과 기회와 결과, 소득이 집중됐을 때 결국 그 사회체제는 망하거나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수없이 보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기회가 공평한 나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국가로서도 연간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청년 여러분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개선되는 걸 느끼십니까? 어떠신가요? 대답을 하기 어려운.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대한민국에 우리가 약속한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자. 일주일에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12시간 이상 더 하지 말자. 12시간 더 할 시간이 있다면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자. 그게 우리가 정한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354만 명입니다. 이 354만 명의 법정 초과 노동시간,
즉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시간만큼을 새로운 사람들로 뽑아서 채용하면 33만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시간 노동을 초과해서 노동을 시키면 1.5배, 즉 50%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해서 52시간을 일시키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을까요?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 지불되는 임금의 총량이 8시간 일할 때의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0.8배, 즉 8시간 일할 때보다 더 싸게 임금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아주 적게, 그리고 기본급을 훨씬 초과하는 온갖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상여금들을 1.5배 계산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싼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사용자들은 결국 새로 사람을 뽑기보다는 더 싸게 쓸 수 있는 초과 노동을 선호하고 그것도 52시간으로 부족해서 68시간을 넘도록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노동시간이 깁니다. 연간 2100시간을 일하고 일본보다 무려 두세 달을 더 많이 일합니다. 그렇다고 보수를 많이 받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잘못된 제도 운영 때문에 노동시간을 장시간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초과 시간만큼을 40시간만 일하는 사람으로 신규로 채용한다면 최대 2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269만 개.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아우성이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33만 개를 해결할 수 있고 1.5배의 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만 해도 사용자들은 결코 1.5배씩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일자리 질이 좋아질 것이죠. 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그런 겁니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초년생인데다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후순위로 채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양이 늘어난다면 청년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일들조차도 전문적인 영역조차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또 대폭 줄어들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복지가 그 보완 대책이었다가 이제는 보편복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인류는 공통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공기,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죠. 여기서 생겨나는 이익들을 특정 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의 이념입니다. 우리 국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서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들자. 이게 많은 영역에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주 초보적이지만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1, 2년간의 축적된 경험에 의하면 이 청년 배당을 통해서 연간 100만 원의 아주 소액의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이게 100% 동네 골목사건과 재래시장에 사용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성남시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일단 예산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연간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예산은 연간 400조의 국가 예산의 7% 정도를 절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15, 6조 원씩의 국가 예산이 증액됩니다. 거기에 기존 예산 3, 4% 정도만 더한다면 28조 원을 만들 수 있고 이 28조 원을 소년, 학생, 청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농민에게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반드시 한 번쯤은 쓰여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올리고 그 지역 경제에 돈이 회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경제 성장에,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온 국민의 것입니다. 특정 소수자가 그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토지 소유에 의한 엄청난 이익을 불로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간 시세의 2%에 해당되는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이 토지의 자산 가치가 6,5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토지로부터 생겨나는 임대소득, 양도소득 같은 불로소득이 3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토 보유 자체에서 내는 세금은 연간 현재 9조 원에 불과합니다. 0.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5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 국토 자산에 대해서 자동차세의 5분의 1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시키면 약 15조 원 정도를 추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조 원의 국토 보유세는 다른 국가의 용도에 쓰지 않고 우리 전 국민들을 위해서 전액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30만 원, 가구당 약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야말로 과거의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대기업과 거대 기업들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튼튼하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공평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스펙을 관리하고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온갖 체험학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중에 극히 일부만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해 주십시오. 즉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노동, 교육의 현실을 바꾸는 것,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것,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작은 투자를 의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싱크보다는 액트. 여러분들의 행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대 1의 토론이 되는데 제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게도 요즘 지지율이 연말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분배는 있습니다. 네. 성장은 없는 거 아니냐. 성남시가 정말 모라토리엄 상태였는가.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거고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가. 패널님들 질문이 입마르게 하네.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본격적인 검증을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누군가는 그를 두고요. 노무현 반, 샌더스 반이라고 치겠습니다. 또 대중들은 그를 두고 사이다다,
싸움 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과 함께 청년의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자, 계속 이어가 보겠는데 좀 몸을 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몸풀기 퀴즈가 있습니다. 이거 좀 나와주시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닙니까? 자, 네, TV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3초 내에 하나를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연습으로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칼국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름은 저를 한번 네, 알려주셔야 네, 되는데. 네. 예. 트럼프, 샌더스. 하나, 둘, 샌더스. 셋. 문재인 아니죠? 하나, 둘, 셋. 아니죠. 자, 더 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경기지사, 서울시장. 하나, 둘, 셋. 서울시장. 자, 다음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승리, 김정은의 북핵 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정은의 북핵 포기. 자, 박수 주십시오. 생각하시는 분이 있군요. 왜 안 이상입니까? 약자니까요. 약자라고 하기에는 그 시장님한테보단 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 3분의 1쯤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큰 파도가 칠 때 파도의 크기를 보면 네. 차이가 납니다만 밑에 큰 흐름 조류 이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나보다 약자란 뜻인가요? 문재인 문재인에 비해서 약자. 네. 그런데 그럼 보시기에는 지금 상태로 가면은 문재인 후보의 당내 경선 승리가 예상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겉보기로 그렇죠. 그럼 저류는요? 저류는 제가 이길 거예요. 저는 경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에 답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3% 내의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번에 당선될 걸 예상하시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어디 출마하실 일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 김정은이 핵 포기하는 게 난 더 좋다. 끌림이 있다는 답을 주셨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보다는 대통령직이 갖는 권한이 더 크니까 유용한 도구니까 하는 거지. 제가 그 권력만을 갖고 지위만을 가지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 말씀을 김정은의 북한 핵 포기의 외교 협상과 이어서 얘기한다면 뭘 하실 겁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의 최고의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전쟁을 막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체제에 대한 위협이 강화되면 될수록 압박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압박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실제로 그들은 더 체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길로 일로 매진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제재 압박이 유효하지 못했던 거죠. 대화하고 길을 찾고 상호 공존하고 그러면 핵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고 서로에게 안전만 확보된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주실 검증단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옆자리에도 동아일보 역시 논설위원입니다. 송평인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동아일보 경제부의 박용 차장도 모셨습니다. 자, 채널A 정치부의 홍성규 차장도 함께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께서는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사이다 발언을 주목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또 톡 쏘는 탄산기를 빼면은 설탕물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화끈한 사이다 후보가 되실 것인지 아니면 몸에 해로운 설탕물만 주실 것인지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영역을 나눠봤는데요. 근데 일단 그 정책 들어가기 전에 역시 정치인으로 선거에 출마할 다짐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 얘기부터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즘 지지율이 연말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등의 계기로 삼으신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제 저는 국민들에게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촛불 국면에서 이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그 열망, 그 투쟁이 함께 했던 점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정말 이 나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의 진면목을 좀 보여드리게 될 테고, 그러면 다시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승복을 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특히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승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를 물을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승복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 80%가 대통령이 파면을 원하고 있고 또 그 파면 절차를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그 결정에 승복하게 하는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그 다음 촛불 집회가 열릴 때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결정 자체에는 법률상으로 굴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승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다라고 방치하고 우리의 국민들의 요구, 주장, 운동을 멈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국민들의 행동은 계속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네. 그 결정을 따르기로 우리가 법률로서 혹은 헌법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법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그렇지 않게 들립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자체가 법제도 또는 그 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즉 국민 주권의 원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기관과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라고 보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 된다면 국민들로서는 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퇴진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촛불을 드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제 결정 났으니까 따르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신념을 가진 법관이 그걸 무죄로 방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들의 90%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처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관철되는 이유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하야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지도 좀 있으신 건가요? 이미 국민들은 탄핵 이전에 그냥 퇴진 운동, 네.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하야 운동을 해왔는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니까 퇴진 주장을 잠깐 접어두고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퇴진 자체를 원하고 있었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합법적 과정을 통한 탄핵이었을 뿐이지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부결됐다고 해서 또는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투쟁 또는 그 운동 자체를 멈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태극기 집회라는 거에 나오시는 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인용됐을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승복시키고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시키느냐도 과제일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도 이게 잘못된 것이고 억울하다라고 해서 복위운동 또 복권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 났으니까 국민이 원하는 바에 의한 결정이므로 당신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억울하면 탄핵 결정을 왜 했냐라고 해서 꾸준히 항의하고 또 집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그리고 탄핵 이야기를 좀 간단히 여쭤봤고 이제는 그 대한민국을 성남처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신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 이야기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성남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성남에 사는 20대 지현우 씨. 최근 고생 끝에 취업은 했지만 월급을 생각하면 외식은 엄두가 안 납니다. 하지만 성남시로부터 받는 상품권으로 가끔씩 기분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하게 받아서 쓰고 있죠. 25만 원이 통째로 제 손에 거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들어오니까 저한테는 아주 크게 좋게 와닿게.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이상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술집 등을 제외하고 성남시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매출에 도움이 돼 반깁니다. 변화가 있어요. 이걸로 많이 먹으러 오시고
하지만 상품권 사용처 문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남시만 벗어나면 구직 활동을 위한 학원비 결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좋긴 한데 만 24세면은 취업준비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학원이라든지 시험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불법 거래, 이른바 상품권 깡도 여전합니다. 제가 사기였고요. 80%요. 성남시는 지난 1년간 청년배당에 120억 원을 투입해 만여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30세 미만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 농민과 장애인 등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43조 원에 이르는 재원은 예산 절감과 대기업 고소득자 중과세,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도입해 마련할 방침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조현선입니다. 자, 저희 조현선 기자가 이제 현장을 다녀와서 네. 저렇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청년 수당을 주어서 골목 상권에서 소비는 좀 늘었는데 이게 성남시 차원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었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어렵고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청년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뭘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사실상 공연불이죠. 네. 그러면 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다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또 정부가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 헬조선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청년들의 그야말로 어려운 삶 자체를 지원하는 청년복지 정책.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에 대한 격려 또는 청년복지에 아주 미미한 지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일자리 자체 증가는 저희가 검증할 수도 없고 이 자체가 일자리 증진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패널들 질문을 네. 좀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4대1의 그 토론이 되는데 저도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역시 불공정한 싸움은 17대1쯤은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정한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질문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청년 배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자 또는 저소득층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 고소득층 같은 건 받아도 뭐 돈을 주니까 고맙긴 한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포퓰리즘 시장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일단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소수 선별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면 그걸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좀 가려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고소득을 올리거나 아니면 고자산가가 끼어 있으면 빼기 위해서 조사를 할 생각을 해봤는데 한 명을 골라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시스템과 인력과 그 비용 거기다가 이걸 1년 내내 유지하면서 지급할 때마다 전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요새 이제 컴퓨터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자산 규모나 자동차 보유 그리고 갑근세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 비용이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30명을 골라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3천만 원을 아끼는 것인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인력 한 명의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또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복잡하게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법령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나 막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부자에게도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부자를 골라낼 게 아니라 이미 그 부자들도 더 많은 세금을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꼭 부자는 빼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독선일 뿐만 아니라 더 좀 더 나아간다면 그 지급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통해서 증세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액수만큼 추가 증세를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걸 지불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하지도 않고 일할 수도 없고 소득도 없는 어려운 사람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부담 저복지로 계속 남아있어서 실제로 북유럽처럼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는데 그 넘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면 나에게도 혜택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실제로는 중부담, 중복지로 또 그걸 넘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고부담, 고복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역시 이제 숫자와 경제적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사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 경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방식은 좀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방향이 저와는 완전히 반대쪽이셔서 또 뭐 초기에는 저의 그 전국적 지명도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무죄 판결 받으셨던데 뭐 축하드리고요. 그분이야말로 좀 트럼프에 가까운.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샌더스 정도로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은 너무 다른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님 자랑하는 성남시의 부채 다 갚기. 정반대의 철학을 갖고 정반대의 정책을 펴는 홍준표 지사도 경상남도의 부채를 다 갚았다. 특히 나는 이재명 시장은 땅 팔아서 갚았지만 나는 땅을 한 평도 안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땅 팔아서 갚았다는 얘기는 제가 판 땅보다 산 땅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님은 공공의료원을 폐쇄해서 그 빚을 갚고 있죠.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희귀하다시피 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 거기 운영비로 빚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노조를 이유로 또는 비용을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저로서는 제가 가진 철학과 가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남시 성남 비전 2020년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청년 배당은 분명히 청년 배당은 복지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일자리, 좀 더 크게 말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는 사실 정부도 잘 못해서 연간 10조 단위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실제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 여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든지 그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얘기 자체가 매우 실현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제로 국가 지원 정책을 수출 대기업, 즉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의 증가는 좀 적더라도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중소기업 이런 쪽에 좀 지원을 좀 확대 강화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성남시 다른 주제로 가서 우리 이사님께서 이제 모라토리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다른 남들이 못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해서 그게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대선까지 도전을 하시게 되는 건데 우리가 검증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성남시가 정말 모라토리움 상태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은 김태일 좋은 예산센터의 그 소장으로 있으신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모라토리엄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다 안 될 때 선언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본다면 성남시에서 겨우 5천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성급하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가 당시에 했던 얘기는 모라토리엄을 법적으로 선언한 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성남시 자체에 예를 들면 판교특별에게 5,400억, 그 다음에 성남시가 토지대금, 예를 청사대금, 구청사대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 써서 토지대금 지급 기일이 11월 30일인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제가 취임한 후에 부시장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예산 중에서 약 4천억 원에 가까운 3,700억 원 정도를 실제로 다시 채워놓은 거죠. 그 다음에 미루고 있던 시청사 부지 대금, 또 판교 구청사 부지 대금의 한 1,100억 정도도 저희가 실제로 갚은 것이고, 그거를
제가 모라토리움이라고 한 것을 법적으로 선언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헐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예산 구조 조정을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라는 측면이 없지 않은 거죠. 제가 그거를 실질적 법적으로 모라토리움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 그거는 맞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구조 조정을 위한 그야말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위한 사전 조치로 우리 시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또 동의를 받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장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기본소득은 굉장히 히트를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기본소득 재원 초기 재원으로 28조 원이 들어갑니다. 네. 최초 시작이라서 기본적으로 드는 작은 돈이라고 그러면 28조 원인데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가로등 보수 예산까지도 쥐어짜 보는 건데 올해 정부 예산 400조 중에서 완전 자유재량 지출, 정부가 이렇게 지출해도 되고 저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들, 국방비라든지 경직성 경비를 다 뺀 걸 말합니다. 이게 142조 원으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고 조정하면 저는 28조 원 정도, 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남시가 1조 6천억에 대해서 연간 마련했던 예산 여력 1,200억 또는 1,000억 정도의 그 정도 비율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28조 원이 왜 정부 입장에서 다 이 용도로 쓰는 것이 합당한지 잠깐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회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돈의 회전이 멈춘 바로 대표적인 지점이 소위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30대 재벌이 770조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우리 국민 총생산이 1,559조 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결국 돈이 한쪽에 잠겨 있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되고 회전이 안 되는 게 경기 침체로 왔는데 만약에 정부 예산 중에서 28조 원을 다른 용도로 쓰던 거를 전용을 해서 국민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만 쓰도록 강제한다면 28조 원이 매년 전국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역 화폐로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경제 순환에 숨통을 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토목 지출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효율이 3, 4배가 높다는 게 연구 결과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듣던 대로 복지의 투사라는 그런 호칭이 맞을 정도로 그 복지나 분배 쪽에 강한 이론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들이 분배는 있습니다. 네. 성장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특정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 성장의 과실을 특정 대기업들이나 특정 소수가 다 취하면서 전에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실제로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배를 강화하는 것, 즉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과거의 전체 국민 총소득의 80%에서 지금 62.8% 떨어진 것을 70% 선까지만 복귀시켜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과도한 초과 소득을 얻고 그걸 사내 유보하는 대기업들에게 증세를 해가지고 이거를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구매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경제 순환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새로 가야 될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소위 신자유주의의 그야말로 천병이라고 하는 IMF가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는 성장 방식입니다. 네. 이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그거를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1년 동안 절감한 가로등 예산이 78억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탄생하면 전국에서는 1년에 가로등 수립이 한 1,000억 이상은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가로등 예산은 국가 예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자치제가 비슷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장악하지만 않으면 자율권만 주면 예산 여력은 엄청나게 생긴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그 낙수 효과가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걷어서 정부가 마중물을 뿜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기업보다 더 비효율성이 큰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네. 둘째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 경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가. 지금 현재 상태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결과가 결국 사내 유보금만 더 늘리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풀리는 돈이 결국은 줄어들고 그게 경기 침체에 또 한 원인을 제공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럼 민간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많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또는 안 해도 될 R&D 지원 등을 통해서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10년이 넘도록 해봤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길은 결국은 정부가 고용을 많이 늘리는 산업 영역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유보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유보금의 상당 부분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유인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한다면 한국 기업의 상당 주주들이 외국인 주주거든요. 그걸로 상당히 많이 나갈 것이고요. 더 좋은 거는 투자를 통해서 유보금이 쓰여지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내 유보금 이미 쌓인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계속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 사내 유보금을 더 늘어나지 않게 덜 늘어나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연간 법인의 영업이익이 약 200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는 그야말로 440개 대기업에 대해서만 8% 정도 증세를 할 경우에 이게 OECD 평균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5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 여력이 생겨나죠. 그 정도를 추가적으로 쌓이는 사내 유보금을 좀 완화하자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사내 유보금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정부가 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명분으로 대기업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하게 해주는 옳은 일이 아니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면세점을 재벌 대기업에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중소기업 연합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주면 거기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거기서 남는 수익들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왜 엄청나게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고 이미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곳에 굳이 그런 특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면세점 면허를 주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의문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결국 규제를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정부가 배분하는 기제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약을 어딜 뜯어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또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많이 담아놓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철저하게 경제적 강자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면세도 그렇고 법인세율 인하도 그렇고 정부 재정 지원도 실제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인 거 사실입니다. 지출 비중을 보면.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는 제가 주장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저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시장님께서는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시는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는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론조사를 따져보면 국민 여론조사의 30%가 대기업의 갑질이 우리 노사 문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25% 이상이 나오는 게 대기업 노사의 기득권이 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소기업 중앙회장도 대기업 노조 너무 기득권이다. 거기서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질서를 강조하신다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대기업 노조의 어떤 기득권, 국민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번 소위 촛불 시위에 나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소수가 그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하게 기여한 것 이상을 가져가는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된 거죠. 지금 중소기업 정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소위 기업 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부당한 거래 반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중소기업들의 그야말로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잠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갑질, 즉 대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정부의 지원 정책도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탈취나 아니 기술 탈취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야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경영 환경을 또 개선해 나가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소기업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익 많이 내는 대기업한테는 법인세 많이 올릴 생각이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토지재산세가 결국 대기업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땅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힘센 사람한테 좀 가져오고 그다음에 힘센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투자나 이런 방법에 대한 그 표현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요약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 법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각종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 공약들이 대개 보면 다른 객관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공약을 만들 경우에도 1차, 2차로 꼭 나누죠. 예를 들면 국회 협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공약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일자리 만드는 것에 약간 부정적이셨는데 저 문재인 후보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든다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생각하십니까? 참 어쨌든 각 팀인데 그분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 일자리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는 저는 30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지금 63만에서 50만으로 감군하게 정부 계획이 되어 있고 의무병이 30만 명인데 이렇게 되면 병력 수가 줄어드니까 군의 전투력을 좀 올리고 스마트 강군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한 10만 정도는 청년 일자리도 만들 겸 군을 좀 스마트 강군으로 양성할 겸해서 그거는 무기와 장비와 전문 전투를 담당할 모병으로 하자. 월급을 주는 한 10만 명 정도를 모병으로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군은 전문화되고 전투력은 올라가겠죠. 소방공무원은 법정수가 부족합니다. 소방 안전 영역이 한 2만 명, 경찰이 한 1만 명, 아까 말씀드린 근로감독관, 즉 노동경찰을 한 1만 명, 거기다가 지금 현장에 실제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 또는 양호 보건교사 이런 부분들을 한 6만 명 정도, 거기다가 이제 복지 일자리, 예를 들면 보육, 보건, 의료 영역의 복지 일자리 좀 필요합니다. 그걸 전 최소 목표치로 한 10만 정도 잡아서 30만 정도 했는데 언제나 문제는 예산이죠. 아까만 주 52시간 근무를 잘 지켜서 나오는 거, 이 100만 개나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나 이렇게 되면은 그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이려는 속성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우리가 노동장관 노블이 이름을 딴 오브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까지 낮추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시 다 실패했습니다.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돈만 풀리면서 인플레만 유발했다는 게 이제 많은 평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이 공약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하게 일자리가 근로시간을 감축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를 갖다가 근로자를 갖다가 채용을 줄이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셨는지 너무 좀 장밋빛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수출 대기업들의 제품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대개 8%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8% 정도의 인건비에 예를 들면 일부 인건비 증액이 나더라도 전체 제품 가격 대비 비중 크게 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힘든 중소기업 영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의
불법 파견 근로가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 개발이나 역량으로 실제 얻는 수익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또는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축적한 그런 이익도 꽤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대기업이 이제 우리 뭐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청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기사 보고 알았는데 이재명 시장님 저 재산 관리하는 것 중에 대부분 상당 부분이 대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은 싫지만 대기업이 나쁜 관행으로 이득을 많이 내는 것은 거기서는 이익을 보고 싶은 것 아닌지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죠?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기업을 지배하는 잘못된 지배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제대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전문적 경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 대기업들을 특정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사적 이익이나 편법 승계를 위해서 범죄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 아마 그 기업들의 경쟁력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재벌 대기업들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커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후에 투자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지금 미리 하셨죠? 지금 해놔야 그걸 빨리 바꾼 다음에 주가가 좀 더 오르면 이익을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이 됐건 협치가 됐건 보수 정당과 손잡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타협은 해야죠, 당연히. 서로 주고받아야 될 테고 그들의 요구도 일부 수용해야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겠죠.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우리의 의견만 관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번 탄핵도 의회, 국회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하기 싫은 것을 결국 국민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가결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또는 3분의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의 야당이 반대한다면 저는 국민들한테 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게 바른 정책이고 국가에 도움되고 국민들한테 혜택하는 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제대로만 설명하면 저는 국회에서 과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의견에 반해서 계속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미 현재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거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드 문제도 배치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건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계속 반대하셨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계속 북한의 도발이 이어져서 국민들이 해야 되겠다 하시면 하실 겁니까? 저는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론의 70%가 사드 배치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생각을 바꿔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국은 정말로 제가 객관적 자료를 다 제시하고 합리적 논쟁의 결과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드 배치를 동의한다고 하면 뭐 국가 그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설득해서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이나 그다음에 초과 근무수당 그거를 없애서 일자리를 만나는 거 저는 굉장히 우리 시대에 화두를 던진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귀중 노조, 대기업의 어떤 그 노조의 어떤 철밥통 구조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시장께서는 지금 수감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옥에서 나오면 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 시장께서 얘기하는 법치주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많은 노동개혁이나 그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개혁해서 성장 이끌겠다는 거 배치되는 정말 진심이십니까? 국가의 노동정책이 노동 탄압적이 아니라 노동 지원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노동자 지원 정책은 노동을 가장 잘 아는 노동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맞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파렴치범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대개 우리 국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서서 그걸 또 인정받고 있죠.
한상균 민주노총 의장도 노동자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지나치게 저는 좀 제압했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노동 현장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맡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예를 든 것이죠. 제가 전에 검찰총장은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장시간 동안 정말 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문장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정말 놀랍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답답함을 갈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1분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